이 과정은 보시다시피 마케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경제 금융 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된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바로 볼 텐데요. 환율이요. 이 환율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주식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식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7만전자 돼 있는 삼성전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주예요. 이렇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있잖아, 온통 삼성전자에 가 있어. 난 삼성전자 주주니까 내가 주인이지. 우리 집은 전부 다 삼성으로 도배하는 거야. 보험은 무조건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텔레비전도 삼성 거, 냉장고도 삼성 거, 핸드폰 누가 아이폰 써? 아이폰 누구야? 갤럭시 써야지.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주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에 있습니다. 이 주식이 7만전자의 삼성전자가 8만전자 될 거냐, 9만전자 될 거냐, 10만전자 될 거냐, 아니면 떨어져 6만전자 될 거냐, 5만전자 될 거냐. 우리의 관심은 철저하게 그 주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란 말이죠, 결국에는요.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팩터는 우린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시피 수요와 공급.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시장을 보게 되면 주식 시장 전체에서 공급이 늘어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신규 상장하는 주식, 공모주 청약 등등을 통해서 신규 상장되는 주식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식이 액면 분할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지거나, 이거 두 개 외에는 없는데, 개별 종목에서는 그런 것이 큰 사건일지 몰라도 주식시장 전체에서는요, 이게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럼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네요. 그럼 수요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사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는 세력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우리 같은 개인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갖고 있는데요. 외인이 진짜 외국인들일까요? 그게 아니죠. 외국인 기관들입니다. JP모건, 메릴린치 뭐 이런 데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들이 들어오는데 왜 대한민국 시장에 집중해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거죠. 왜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볼 땐 선진국 맞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뭐 대한민국 별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사실은요. 요즘에 K-POP 뜨고 뭐 그러기 전까지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자화자찬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경제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시장은 늘 세계 유일한 분단국,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세계 자산의 규모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전세계 자산의 4.8%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5% 이하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 있는 거나 나미비아에 들어가 있는 거나 방글라데시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많을 테니까요. 굉장히 큰 포션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 시장은 큰 거 아니다. 그러면 JP모건이, 메릴린치가 왜 시티뱅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미국이. 그죠? 미국이 안전하죠. 영국이 안전하냐? 우리나라가 안전해요. 프랑스가 안전하냐? 우리나라가 안전해요. 당연히 그쪽 나라들이 또 안전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는 사실은요, 지금은 사라진 용어고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거든요. 하여간에 막 그 성장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나라고, 알게 모르게 요 조그만 나라에서 자동차도 만드네?
얘네들이 전자제품도 만드네? 어라? 그럼 조금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자금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된 1987년부터 그때 비로소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시면 보험사도 1987년에 처음 들어왔고요. 은행도 그때 처음 들어왔고요. 증권사도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외국계 자본들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성장하는데 안전하진 않지만 성장성이 있으니까 조금 들어왔던 그 돈.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이 금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가 1% 할 때 우리나라 금리는 3%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라 이놈들 봐라, 우리보다 금리를 2배를 더 3배를 더 쳐주네, 그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 자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일본이 제로금리를 하는데 얘네들 우리나라 보니까 어라 대부업계가 금리가 15%, 17%, 20%를 받네? 일본에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을 하면 대박 나겠는데? 그래서 상하모니 같은 게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워낙 커져지면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5.5%,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 2%나 격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저축하는 것과 미국에 저축하는 것,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예, 금리를 더 쳐주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할 환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안전해? 대한민국이 안전해? 미국이 안전해. 어디가 이자를 많이 줘? 미국이 더 많이 줘.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자본이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투자 자본과 저축 자본은 달라요. 그런데 항상 모든 금융에서는 안정성 자산과 수익형 자산, 다시 말하면 수익형 자산은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일정 부분을 조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정자산의 금리가 높아지면 안정자산의 비중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익형 자산에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는 비중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예, 주식 빼는 겁니다. 빼서 어디로 다시 가져가요? 미국이요, 유럽이요, 일본이요. 이렇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금리를 주는 나라로 간다는 뜻입니다. 갈 때 달러로 가져가잖아요. 달러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외화가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달러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환율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 왜? 달러가 많이 나가버렸으니까. 달러가 이렇게 많이 나가버렸을 때 옛날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좋고 수입하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에서는 그건 전부 다 거짓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교과서는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품이 목재고 가발이고 섬유고 그러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수출하던 시절.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삼성이 아니고 현대가 아니고 LG가 아니고 SK가 아니고 당시 1위 기업이 동명목재, 목재 회사였다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섬유회사들이었습니다. 한일합섬, 제일합섬, 이런 데들이. 이런 데들이 큰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아니었고요.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팔던 시절은 그게 맞아요. 가발을 100달러에 팔다가 환율 때문에 미국 땅에서 80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어이구 싸졌네? 이런 소모품들은요, 싼 값에 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가만히 보시면 직구 열풍 불었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직구 막겠다, 무슨 KC 인증되지 않은 것은 그냥 수입 못한다, 이러자 전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이 싼 것을 왜 못 사게 하니?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테무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거를 막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 싼데 어떡하라. 그죠? 그러니까 싸면은 팔리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싼 가격에 판 거예요. 그 나라에선.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올 때는 원래 가격을 다 받아.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좋다 그랬던 거죠. 근데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할 때 철저하게 어디 모델을 벤치마킹 했냐면 일본의 모델을 벤치마킹 했거든요. 일본처럼 일본 제철이 저렇게 해줘? 우리도 제철소 만들자. 포항일천 만드는 거고요. 자동차? 도요타처럼, 미쓰비시처럼, 닛산처럼 우리도 현대자동차 만들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조선? 그래, 일본이 최강이지. 우리 빨리 배워서 우리도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이렇게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커다란 덩치의 큰 사업들,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중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돼버리면 수입 물가가 뛰죠. 그 나라에서는 1유로에, 그 나라에서는 1달러이고, 그 나라에서는 1프랑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1파운드에 넘어 팔았는데 우리나라 돈 따지니까 그 가격이 비싸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엔가 수입 의존 국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채권 국가가 있고 채무 국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이 세계적인 채권 국가일까요? 채무 국가일까요? 채무요. 예, 빚이 많이 쓴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입니다. 걔네들은 기축통화 같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툭 하면 경제발전, 경제가 어려울 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사실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원조를 받았고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살기 좋아진 다음서부터는 원조를 우리나라에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원조를 하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고 넘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식량 독립국가입니까?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대 없으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학창시절에 혼식 분식 장려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락 싸고 다닐 때 혼분식 그래가지고 그 검사할 매번 도시락 검사하시고 검사 받고 그래서 어머니가 쌀을 위에다 보리쌀 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걸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장려했습니다. 왜? 우리 쌀 자급자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통일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쌍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쌀이 자급자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돈다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밀로 만드는 막걸리를 쌀로 만드는 막걸리를 생산해서 쌀막걸리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좋아요. 쌀은 자급자족 됐다고 합시다. 근데 나머지 작물은요? 하나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작물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 생각해보시면 국수 전부 다 밀로 만들겠죠? 네, 당연히 빵 당연히 밀로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로 만드는 건 특별히 오리쌀, 오리밀 이렇게 상표가 붙습니다. 나머지 다 남이밀, 남이밀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바뀌었을 때 뭐가 돼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흔히 말하는 이 환율이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을 한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인데 그때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됐고 그 상승의 변화 때문에 환율이 변하면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들이 굉장히 높게 뛰어서 우리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뭐의 영향이라고요? 환율의 영향이라고요. 지금 같은 환율 정책은 사실은요,
이 변동 환율 제도가 있고요. 고정 환율 제도, 이 두 가지 제도 중에서 국가가 선택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시장에다가 맡기는 그런 환율 국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정부가 환율에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달러를 많이 사거나 그런 걸로 개입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율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받는 타격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금리를 가지고 환율을 조작하는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철도 관련된 무슨 공기업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건 이런 수입 물가가 굉장히 커졌다.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환율의 변화는 금리 때문에 생긴 거다. 근데 정부에서 이 금리를 건들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책회의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맞죠? 네. 동결했어요. 왜 그렇게 동결할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들이 상담을 할 때 부동산 상담을 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 왜 정부는 그러면 이렇게 전 국민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가 뛰는 건 전 국민 100%의 국민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소수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했을까? 사실 기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08년도에 터지고 나서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그죠? 그 당시에도 지금 같은 연끌 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저금리 상황에서는요, 이자 부담이 낮으니까 버틸만 했어요. 게다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도,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에 대출을 7천을 받아도 그 집이 1억 5천이 되고 그 집이 2억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2008년부터 무려 10여 년간이나 부동산 가격이 거꾸로 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들도 또 신도시 아파트들도 지방도시 아파트들도 30% 40%씩 가격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신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대출은 그 당시엔 70%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대출보다 집 가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깡통주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대출 이자는 높아졌지? 집을 팔아도 대출 못 갚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것도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의 소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삶을 걸 만한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소수지만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이 물가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거지만 그 고통의 정도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데 10%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쪽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생각은 그래도 100% 사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는 일단 그렇다 라고 보시죠. 여기 환율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어딥니까? 일본. 일본에 왜 갑니까? 싸서. 맞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싸서요. 만약에 지금같이 환율이 되지 않았으면 일본 비싼 나라였을 겁니다. 일본에서 먹는 게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보다 싸다. 그러는 거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이 우리 회사, 우리는 별로 없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많이 친다 그러죠? 왜요? 싸서요. 싸서요.
맞아요. 싸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석유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 등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해외 수출하고 있다. 이럴 때 한국 화폐인 원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결정해야 되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축. 맞아, 기축통화. 기축통화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부터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달러. 또 뭐가 있습니까? 유로. 그죠?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유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기축통화는 등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허가가 되는 겁니다. 위엔화. 중국 돈 위엔화 기축통화입니다. 엔화. 기축통화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되는 기축통화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위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기축통화로 심정적으로는 인정을 잘 안 하긴 하지요. 하지만 제3세계에서는요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합니다. 제3세기의 수장이 미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기네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그 돈들을 가지고 그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콩고나 소말리아나 얘네도 한 표, 미국이나 러시아도 한 표, 유엔에서는 똑같은 한 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무시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걔네들이 중국을 지지하니까. 왜? 자기네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잖아요. 원조해주는 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하여간에 기축통화까지 얘기 들어가고요. 이 국가 간 화폐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객들한테 소개하는 것 중에서 이 환율과 관련된 상품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달러 중심. 예, 프루덴셜에 있는 달러 중심. 예, 지금 프루덴셜이 아니죠? 신한라이프인가요? 아니 뭐지? 유품은 현대? 그죠? 그리고 또 증권사에 있는 상품 중에 브라질 국채. 네, 브라질 국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추천 상품 할 때 브라질 국채를 빼놓지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추천 상품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0년, 무조건 4년 전 여름 이후에 브라질 국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그런데 이 브라질 국채 구조가 이렇죠.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직접 환율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이랑 달러를 한번 교체한 다음에 그게 다시 브라질의 헤알, 여기 헤알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헤알은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면 레알 마드리드한테 레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발음만 다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원화 쓰죠. 원화, 중국은 위엔화 쓰고요. 일본은 엔화 쓰죠. 다 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각 나라 말에 따라서 발음만 조금 다른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이나 헤알화의 헤알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H자를 무궁으로 쓸 것이냐 발음을 할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여간에 브라질은 헤알화를 씁니다. 헤알화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환율의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브라질과 미국 간에도 환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동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4년 넘게 계속해서 헤알화는 우리나라 원화랑 거의 등가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는 이거는 이제 연례인데 브라질 국채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 중에 첫 번째 장점은 금리가 높다죠. 몇 퍼센트 줍니까? 맞아요. 10%입니다. 확정금리 10%. 확정금리 10%.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 기억나십니까? 세금이 없다. 비과세. 예,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조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초창기 브라질 국채는 세금이 있었어요. 토빈세라고 하는. 토빈세라고 해서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이제는 이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한 차손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세금이
없는 게 돼버렸죠. 그런데 커다란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환 리스크. 여기서 리스크라고 하는 건 위험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 아닙니다.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건 어떤 용어일까요? 위험. 불확실성. 예. 리스크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한차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한차 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잘못하면 투자했다가 걔네 돈으로 10%를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환차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걔네들한테 10% 줬는데 환차 이익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는 15%, 20%, 30%, 40%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환차 이익인 겁니다. 뭐에 의해서? 환율에 의해서. 지금 환율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한 상품 중에 하나 브라질국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브라질국채는 지금 4년 내내 우상향입니다. 만약에 정체돼 있더라도 1년에 2번씩 연 10% 이자를 여러분한테 꼬박꼬박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해 볼까요? 매 6개월마다 이자가 나온다. 그리고 원금 빼고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가 10% 나옵니다. 1억 맡기면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억을 맡기면 6개월마다 600만 원씩 이자를 줘요. 수수료 빼니까 조금 약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600만 원 이자가 나와요. 1억을 맡겼는데 6개월마다 600만 원의 이자가 나오면 이걸 그럼 뭐 할까요? 네. 우리 뭐 3개월 남 6개월 남도 있으면 몰락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연금을 더 가입시켜도 되고 이걸 갖고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무언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이런 비슷한 상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블랙록 자산운용이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거든요.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왔던 월지구식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 상품이 그것도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었어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자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연금을 가입시키거나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 국채가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환율의 영향 때문에. 물론 우린 그거보다 더 좋은 이익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에 대신에 브라질 국채는 모든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한 삼성증권이건 미래에셋증권이건 키움증권이건 신한증권이건 다 모든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증권사에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편한 거죠. 자, 환율의 결정과 변동 보겠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의 원화와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 그렇죠. 교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결정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금리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게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생기는 건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자본 유출, 내국인의 해외 투자, 내국인의 해외 여행 뭐 이런 거, 공급은 수출, 자본 유입, 국내 투자, 국내 여행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변동되는 요인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네요. 금리가 환율 변동의 첫 번째 팩트가 금리였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다. 금리 때문에 환율이 변동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화의 수요, 그러면서 수입 증가, 이 해외여행 이런 것들은 금리보다는 작은 영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작아서 크게 가장 큰 영향은 금리고 나머지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갔어도 외환출 되는 거고 사실 제가 몇 가지 이 연구소를 하면서 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사에서 프로모션을 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가 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전체 다 같이 가는 언젠가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실적이랑 상관없이 우리 식구면
다 같이 한번 그런 추억들을 만들러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금을 꼬박꼬박 잘 모아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대보기 한번 보시죠. 그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그 변동환율, 고정환율.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적용한다 그랬었죠. 원칙입니다. 변동환율을 적용하는 나라와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나라는요, 국가 간의 위상이 틀리고요, 규제 정도가 틀립니다. 변동환율을 적용해야만 사실은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인정을 합니다. 얘네들은 환율 조작 국가가 아니야라고.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해서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요, 환율 조작이요, 선진국도 합니다. 선진국도 합니다. 겉으로는 시장 경제에 맡겨놓는다,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손에 의해서 환율을 조작을 합니다. 가장 많이 조작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기축통화국가들입니다. 기축통화국가들은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만큼 찍어내느냐, 이게 공급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환율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남유럽 사태라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유럽 국가 중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사건.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었던 거. 왜 그럴까요? 이게 그 EU가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EC, 경제공동체에서 EU, 국가연합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각 나라마다 자기 돈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르크라고 하는 걸 썼었고요. 프랑스는 프랑이라고 하는 걸 썼었고요. 당연히, 그죠? 그렇게 썼었습니다. 각 나라 돈을 쓰다가 유로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우리나라 따른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의 유로화는 누가 발행합니까? 유럽 항공대에서 발행할까요? 그리스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의 유로화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고요. 독일에서 유로화는 독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해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유로를 발행을 하는데 그리스가 자기네 경제 규모랑 상관없이 우리도 발행할 수 있어! 아싸! 우리도 10,000유로!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는 환율에 의해서 각 나라의 경제 규모가 적절하게 조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마구 찍어내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발행하는 유로하고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발행하는 유로하고 똑같은 1유로, 2유로, 10유로, 100유로, 1000유로, 10,000유로거든요. 같은 유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각 나라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흔히 말하는 화폐 단위가 통일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율하는 거 없이 초기에 나타난 부작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하나의 유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떤 점차가 폈냐면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공업 국가였었고요. 남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관광 국가들이에요. 생산 기반 시설이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스의 생산 시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탈리아도 북이탈리아 정도에서만 생산 시설이 많고요. 중남 이탈리아 쪽에서 생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도 농경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만 따져도요, 남프랑스 지역은 전부 다 곡창 시대여서 보르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곡창지대가 바로 프랑스죠. 남프랑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농업이나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공업으로 산업 발전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 훨씬 더 부자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 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걔네들이 하나의 유럽이니까 하나의 그 경제 그 국민소득 가져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보잡이로 뽑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유럽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 환율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요 유럽 위에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해서 그런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환율의 영향, 이거는 제가 건너뛰기에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율 변동과 상품의 가격,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주가. 여기서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주식이 아니거든요. 주식이 아니라 주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크게 나오면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가 있잖아요. 상장한다, 비상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장이 뭐가 있습니까? 거래소 시장, 거래소. 옛날에는 증권거래소라고 불렀어요, 그죠? 지금 증권거래소는 말 안 써요. 뭐라고 쓰죠? 여의도에 있는 거 한국거래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사고 파나? 정식 명칭이 한국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만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증권만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한국거래소, 정식 명칭으로 줄여서 거래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래시장 여러분이 가장 많이 크게 알고 있는 건 코스피,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또 뭐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날듯 말듯. 제3시장이 또 있죠. 근데 제3시장도 둘로 나눠져요. 장 내에서 거래되는 제3시장이 있고요. 그걸 코넥스라고 합니다. 코넥스. 그래서 코넥스에 상장한 것도 상장한 걸로 치기는 합니다. 근데 코넥스는 엄밀히 따지면 정식 시장인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에서 제3, 흔히 말하는 정식으로 상장된 건 아닌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 외에 장외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시장에 있어도 사실 우량주들이 거래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외 거래하는 데가 38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장외 거래, 아직 상장되지 않은 것들, 상장 직전에 있는 것들 이런 걸 거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크게 보면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먼저겠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세 가지가 있고 이외에 장외거래 시장이 별도로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은 여기서 거래가 되는데 요즘에 보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코인은요 거래소가 형성되는데 전부 다 사설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은 거래소가 난립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규제에 따라서 4개의 코인 거래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거래소가 공식적인 거래소냐? 아니더라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그런데 코인은 국가에서 아직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사설 거래소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코인 시장은 따로 배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계획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에 대한 가만히 볼까요? 주가와 경기 변동. 자, 이거는요, 제 강의 주제 중에서 굉장히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거, 왜 주식시장을 예측하냐면 우리가 투자 상품을 고객들한테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액보험도 투자 상품이고요. 당연히 주식이나 펀드 투자 상품이죠. 이런 걸 안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다. 이런 말 듣고 계시죠? 네. 맞아요. 경기 선행 지표다. 왜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일까요? 주가가 왜 경제가 올라가는 것보다 미리 올라가고 경제 떨어지기 전에 미리 떨어질까요? 선행 지표라는 그 뜻이거든요. 실제 현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선박입니다. 조선업에서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 주식 사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대우조선, 지금은 하나오션이라고 이름 바뀌었던데,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배 만드는 회사에서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가만히 보면 2년 전에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 2년 뒤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떴어요. 왜 그럴까?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 선박 수주는 왜 할까요? 배가 부족할 거라고 예측할 때 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가 왜 부족하다고 지금 이 배 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배 침몰시킨 거 아니고 폐선한 거 아닙니다.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때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경제가 다시 호황기가 접어들 것 같아. 호황기가 접어들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겠지? 근데 많이 만들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유통이 되겠지? 유통을 하다 보면 국내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화 시대니까 유통이 되겠지? 이게 무역이잖아요. 무역을 하게 되는데, 무역을 하게 되다 보면 비행기로도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많은 물동량은 선박에 의해서 되네. 그럼 그때 가서 정말 배가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있는 배 촉수를 보니까 이거 갖고 부족할 정도로 많이 생산하고 무역이 활발해질 것 같아. 그럼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는 한두 달 만에 뚝딱 하는 게 아니네. 미리 주문해 놔야 되겠는걸? 그래야 그때 맞춰서 이게 선박이 진수가 되지? 그래서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됐을 때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선박 수주량이 딱 늘어나고 계획이 체결되는 거 보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펀드 매니저들한테 전달을 하겠죠. 펀드 매니저 그런 정보들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어느 나라에서 선박 수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어느 선박 회사야? 그리스 선적이야? 아니면 우리나라의 한진해운 이런 데들이야? 그럼 무역회사들이 지금 선박 수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 유조선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네? LPG선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는, 이것도 분석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보니까 무역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 경기를 좋게 본다는 신호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앞으로 2년, 3년 걸릴 테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조금씩 사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주식을 거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개미들이 아무리 거래량이 많아봤자, 슈퍼 개미라고 해봤자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거래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주식시장은 수요에 의해서 변동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요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이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관은 외인도 포함됩니다. 외인과 기관이 사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개미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버블이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직후는 버블이 맞습니다. 우리가 버블, 그래서 IT 버블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죠? 버블. 그런데 버블과 버블이 아닌 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먼저 올라가요. 근데 그게 버블일 때가 있고요. 그게 버블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뭘로 판단할까요? 그거는요, 실적이요. 뭐냐면, 선행 지표니까 당연히 주가는 먼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기업의 실적이 따라서 올라와주면요, 이게 갭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블이지 않습니다. 아주 턴턴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버블인 겁니다. 결국에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 선행 지표는 예측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기업 실적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올해 초, 작년 말에 우리가 봤던 버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2차 전지. 왜냐면 아까 선행지표라고 한 건 전부 다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대라고 그랬어요. 좋아질 거야. 이런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좋아질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릴 거야. 지금 전기차보다는 앞으로 5년 뒤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예측을 위해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블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기업의 실적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거보다는 상당히 천천히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위에서 너무 높게 올라가는데 기업의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다? 버블이다. 너무 빨랐다. 기대기보다 너무 빨랐다. IT 버블 똑같은 거거든요. 베트남엑스산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제 동기들이 이제 그 삼성그룹에 많이 가 있잖아요. 가 있다가 제가 이제 과장 때 보통 연봉이 4천, 5천 이 정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롬기술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딱 등장을 했어요. 제 동기들을 억대 연봉을 주고 데려가요. 몇몇 친구가 세롬기술이라는 회사에 우리 지금 받는 삼성에서 받는 연봉의 2배를 받으면서 세롬기술로 스카우트돼 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와! 야, 그렇게 많이 주냐? 그때가 IT 버블입니다. 대표적인 회사 세롬기술. 그런데 그 세롬기술 지금은 사라졌죠. 없어졌죠. 버블이 꺼지면서 그냥 나락으로 간 겁니다. 왜? 기업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게임 산업들이 게임 산업이 대박을 한번 터뜨리잖아요.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이 막 인력도 사람도 뽑고요, 가구도 다 바꾸고요, 그냥 의자 하나 100만 원짜리 막 싸게 사고요. 그러면서 복지 굉장히 늘려놓습니다. 근데 후속타가 안 터지네. 다시 말하면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네. 그러면요, 뭐부터 할까요? 구조조정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1위, 2위, 3위 이런 게임 회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속 게임이 나오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아이템 장사만 하다가 돈 되는 장사만 하다가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거꾸러져서 올라갔던 것들이 버블이었구나. 현실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주가지수라고 하는 건 경기 변동과 너무너무나도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얘기 하네요. 무슨 얘기 하냐면 예, 통화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거 나오죠? 그 유동성 장세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지금 보던 강의 때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얘기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제 식상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인데 2008년부터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원 사태가 터졌어요.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은 좀 마칠게요. 터졌어요. 터졌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경기가 살아나려면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돼. 돈이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돼. 그죠?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시중에 돈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은요, 시중에 돈이 많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통화정책이라고 불러요. 통화정책. 그런데 이 통화정책은요, 시중에 돈을 많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적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수단이 통화정책의 1번 수단이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를 오르려갔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또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좀 뿌려야 되겠네? 어떻게 뿌리지? 금리를 낮춰서 뿌려야 되겠다. 금리를 낮추면 왜 시중에 돈이 많아집니까?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의 입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강의 때 하나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면, 자, 경기가 나빠질 때 기업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기술이 이런 데처럼 게임 업체처럼 제일 먼저 하는 건 구조조정부터 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야지. 이거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를 갖고 봤는데요. 요즘 명태 받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경기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요. 명퇴를 딱 하게 되면 내가 1년치, 2년치 급여 더 받았어. 그래서 명퇴금, 퇴직금까지 받아서 나왔어.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4식구, 5식구, 3식구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뭘 하지? 재취업하기 경기가 힘드니까 재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이때 푸드트럭 많이 판매가 되고요. 자영업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특히 먹는 자영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구조조정이 많아지면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아, 우리 4식구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닭을 튀길까? 빵을 고를까? 뭐 이러는 거죠. 나는 닭을 튀기려면 그 닭 모가지 잘라야 되고, 이거 못하겠어. 빵을 구워야 되겠는걸? 빵을 구우려면 동네 빵집을 할까? 브랜드 빵집을 할까? 사람들이 동네 빵집은 잘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브랜드 빵집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뚜레쥬르 약발이 뛰어. 어느 게 사람들한테 더 유명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가맹비부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인테리어까지 싹 바꿔야 되거든요. 동네 빵집 하는 거라는 분은 들어가는 돈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어디선가 돈을 좀 빌려와야 되겠는데 은행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나 빵집 하려고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필요하신데요? 1억이요. 그러면 이자 6%요. 이자 6%? 1억 6%면 1년에 600만 원 이자지? 그럼 한 달에 50만 원. 그래, 내가 어떻게 장사해서 50만 원 이자 못 내겠어?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자가 3%로 떨어지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이자가 25만 원. 그래, 되게 싸졌는데.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50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억이 아니고 2억을 빌려볼까? 그럼 내가 빵집을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해도 되겠지? 매출 이만큼이면 매출 이만큼 늘어나겠지? 이만큼이면 이익도 이만큼 늘어나겠지? 아싸, 2억!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은행을 빚을 많이 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뿌려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은퇴를 하면서 내가 10억 정도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갖다 맡기면 1년에 6천만 원, 그렇지, 6천만 원 있으면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3%? 1년에 3천만 원? 내 생활 수준 갖고 이건 좀 빡빡한데? 근데 1억을 맡겼어? 그럼 300만 원? 이걸 어디다 붙여? 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1% 돼? 은행에 맡길 필요가 없네. 내가 알아서 벌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무슨 또 다른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그죠? 정책 당국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불황 리스크가 더 크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크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근데 불황 리스크가 더 크면 금리를 좀 더 내리고, 그 다음 시기가 됐어요. 그 다음 분기가 됐어요. 또 보는 거죠. 불황 리스크가 더 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커.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럼 금리 더 내려. 이렇게 계속해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이 그래서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10여 년간이나 금리를 계속 내려와서 시중에 돈을 풀었으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으니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한꺼번에 돈을 그냥 진공청소로 빨아들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너무 갑자기 또 빨아들이면 경제 타격이 되니까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걸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서서히 빨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올려가야지. 이게 처음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로 번역하냐면 양적 완화 축소라는 말을 씁니다. 양적, 통화량을 완화, 퍼뜨렸던 거, 통화량을 많게 했던 거를 축소, 줄여가겠다. 양적 완화 단절, 양적 완화 중지 아니고 양적 돈을 조금씩 줄여가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 국면으로,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다고 인플레이션 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때 이때 터진 게 코로나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초입 국면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다시 급락하게 되죠.
급격하게 경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경직이 됐으니까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죠. 그래서 급격하게 다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충격, 경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금리 낮추는 정책만 갖고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돈을 주는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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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달러 다 돈 들 테니까 이건 절대 저축하지 마시고 무조건 쓰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외출 자제하고 있었고요. 지인 같은 건 못했고요. 저 강의 전부 다 비대면으로 했었고요. 그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사회 구조를 바꿔버렸죠. 돈은 줬는데 나가서 쓰지는 않아. 자, 그러나 그렇게라도 돈을 줘야 쓰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그거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그 돈이 풀리죠?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 10여 년간 코로나다 서프라임 모기존 사태 이후에 쌓였던 돈의 크기와 코로나 이후에 쌓였던 그 뿌렸던 돈의 크기가 합쳐지면서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론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시장으로 움직이죠.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니까 2019년에 터진 게 본격화된 건 2020년 2월달 중개도 춘절이 끝나고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 반등은 5월달에부터 반등을 해요. 3개월 만에 반등을 합니다. 2020년 5월달 생각해보면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사람들 밖에 안 나가던 시절이거든요. 기업 실적이 좋았었겠어요? 아니죠. 기업 실적은 꽝이었는데 돈에임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유동성 장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에임에서 올라갔다,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기업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버블이라 그랬죠. 하여간 그 버블이 돼서 코로나 이전보다 종합주가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그게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의 힘이 또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주식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갔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터졌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터졌죠.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까요? 정말 그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여건이었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돈이 갈 데를 못 찾아서 투자처라고 하는 곳마다 들쑤셨던 겁니다. 재건축 때문이다. 재건축하면 돈이 된다.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죠? 왜 그럴까요? 그럼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강남 사구, 흔히 말하는 여기를 포함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강남 사구의 재건축수가 18,000세대밖에 안 돼요. 18,000세대 재건축 하겠다고. 근데 공급량은 적잖아요. 적은데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뛰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투자 대상은 적고 돈은 많았으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그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경제들은요, 연관을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금리, 오늘 환율, 오늘 주가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이제 딱 봤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다른국의 주가 종합주가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거래소, 세계 3대 증시라고 하는 런던 거래소라든가 뉴욕 거래소라든가 뭐 이런 거래소에 대한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거기 나오는 지수들,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뭐 S&P 500 지수라든가.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지수들이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지수가 다우존스보다는 S&P 500일 거예요. S&P 500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걸까요?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일개 기업이 발표하는 지수예요. S&P, Standard & Poor's 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웃기죠? 미국에서는요, 기업 자체가 정부만큼 힘이 세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하는 종합주가 지수.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평균 주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지수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그 중에 200개를 선별해서 나오는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이게 몇 개 기업을 골라낸 거구나.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또 주가 지수가 좋게 반영이 되냐면 이 500개 기업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200개 기업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포함되는요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회사랑 실적이 더 나빠 더 올라가요. 그 기준점 그 큰 우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200개 S&P 200 안에 들어가면 S&P 200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펀드들이 생기고 ETF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회사가 더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을 더 많이 사게 될 거라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 회사 단독 주가도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있다. 뭐 니케이지 상생지수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불마켓, 베어마켓 이건 아실 테니까 알죠? 네.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